사실 충동 소비 있잖아요. 배가 안 고픈데도 마라탕을 시켜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깨졌으니까 보상받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직장은 때려치지 못하지만 대신에 밤에 야식을 시킨다. 아니면 쿠팡으로 10,000원짜리 물건을 10개 산다. 쓰지도 않아요. 박스도 안 뜨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한다고 의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 바보네. 나는 안 그럴걸? 왜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유튜브 보고 공부했는데 리딩방에서 공부 많이 했는데 남들이 어느준 페이퍼 읽었는데 그걸로 근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자기를 극복하고 훈련하는 이런 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지난해 통계조사에서 40대, 50대, 60대는 모두 자산이 늘었는데 20대, 30대는 자산이 줄어들었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가상 구독자 여러분, 주식하는 정신과 의사 박종석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세대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노후도 불안정할 텐데 자포자기한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 세대가 보기에 그래 너희는 정말 힘들겠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가 맞는 건지 미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미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 시절에 누구나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움의 형태가 좀 달라진 거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어려움이 없었냐?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의 형태가 지금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직장이 있었고 직장에서 열심히 저축을 하면은 집을 살 수 있었고 가난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소득이 적거나 과거보다 환경이 나쁘다거나 이런 거는 아마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99%의 국민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뭐 옆을 봐도 뭐 다 가난하죠. 너도 라면 먹냐? 나도 라면 먹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좀 왜곡된 정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NS 같은 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SNS에 보면은 뭐 보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 되게 많아 보이고 나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딴 사람들은 매일 뭐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멋있는 데 가서 맛있는 파인 다이닝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비교라고 하는 것도 한국 사회가 너무 관계지향적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워진 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어쨌든 경제 성장이 과거만큼 빠르게 안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떨어지고 또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이 없다기보다는 희망은 있는데 희망을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세대가 희망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는 있고 희망은 있지만 기회에 비해서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려받은 자산의 격차를 내가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35살에 주식을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집을 사고 싶었어요. 서울에. 그리고 제가 그때 집이 있거나 강남에 전세가 있어야 좀 그냥 과시하고 싶은 거죠. 허세죠.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데 서울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욕심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좀 왜곡된 인지인데 강남 아파트를 사야 행복하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행복하다. 대치동 학원을 보내야 내가 평균 이상으로 잘 사는 거다. 이런 어떤 비교 욕망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투자에 내몰리고 있고 모두가 본업 이상의 뭔가 투잡, 쓰리잡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피해자들이 그 세대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조사에서 40대, 50대, 60대는 평균 자산이 다 늘었는데 39세 이하 청년층은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덜 벌고 더 쓰는 소비 습관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덜 쓰고 절제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뭐 커피를 한 잔 그런 거 뭐 직장 생활하는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침에 들고 가는 거 뭐 아니 이건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근데 뭐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고 좀 외식을 안 하라고 하는데 점심도 안 사 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돈들을 사실 모아보면 한 5만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돈 5만 원, 10만 원을 아껴서 뭐 저축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돈을 카운트를 하면서 이게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느껴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요. 그걸 느끼면 저축하게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에이 5만 원 갖고 뭘 그래, 그 10만 원 갖고 뭘 그래, 야 그 정도 갖고 뭘 그래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나의 돈에서 관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본인 스스로가 먼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어렵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결핍이 있었고 가난했고 전 국민 99%가 가난했으니까 아끼고 절제 이게 몸에 배어 있지만 우리 이제 뭐 한 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났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부모님이 다 해줬는데 갑자기 절제해라 절약해라 사실 적응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회복이 되는 것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우울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우울감의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과를 보기 전에 어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거나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사고 싶은 걸 못 사고 이래서 우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1위가 뭐였냐면 내가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바뀌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딱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든 3천만 원 5천만 원을 모아봐라.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3천 5천이 작은 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돈을 만들면서 야 그래도 내가 내년 초 되면 한 3천 되겠구나, 이 상태로 가면 몇 살에는 얼마가 되겠구나, 뭐 보이는 게 좀 있으면은 사람이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건 너무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들처럼 조금 절제와 저축을 해보는 것이 그거 하나로 모든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희망의 하나의 도구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소비 습관 때문이다, 사회 구조적 시스템 때문이다 탓하기 전에 소비 습관은 그래도 내가 바꾸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의 근원을 거기서 찾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우선은 4050들의 자산이 확 늘어나고 청년들의 자산이 늘지 않은 것은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4050들은 집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값이 확 오르면서 소득이 확 늘었고, 근데 거기에 약간 통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4050들이 저는 이번에 주식장에서도 훨씬 더 수익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주식에 대한 훈련과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기 본업에 대한 훈련, 사회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순간을 이겨냈고 인내하고 그걸 극복했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투자의 인내심을 많이 기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분들한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중학생, 초등학생 때는 다 같이 급식 먹고 다 같이 교복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복 안에 어떤 애는 몽클레어 패딩을 위에 걸치고 어떤 애는 굉장히 값싼 패딩을 입어서 너희 집 주소 어디야? 전세야 자가야? 어디야? 야 너희 집 반포 땡땡 사네? 야 60억이네? 이런 과도한 정보가 내 불안감과 나의 포모증후군, 나의 이런 우울감을 너무 자극하는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정을 생각하고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내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회적 구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SNS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에게 정보를 통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어떤 주식 교육, 주식 기초 교육, 그리고 투자에 대한 건강한 멘탈, 건강한 애티튜드를 받는 거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덜 다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극단적인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예방주사가 아니라 그냥 트럭에 부딪힌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끔 예방주사를 맞는 이런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라면 기업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이런 것을 좀 지원해서 마련이 있다고 필요합니다.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국영수업도 중요하지만 경제교육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가리키는데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본인은 본 뜻은 당연히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려서부터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당이 지금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 외신들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이건 주식시장이 아니라 카지노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면 아 이게 주식시장에서 있으면 이게 일을 할 필요가 없네, 돈이 복사가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사람은 하기 때문에 굳이 내 말을 듣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방어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 또 이 투자에 관련된 뭐 주식이라는 거 자체는 뭐 자본주의에서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올바른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죠. 결국 주식과 소비 습관이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이 되는 건데, 젊은 청년층이 덜어내야 할 소비 습관은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머니 트레이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코로나 때 이제 과시용으로 막 골프장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막 어디 가서 뭐 소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명품 가방을 사고 막 오픈런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주 굵직굵직한 과소비도 물론 당연히 문제인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과소비, 작으니까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과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료나 친구 간에 카톡 같은 데서 이렇게 기프티콘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뭐 커피 한 잔, 두 잔, 뭐 그다음에 조각 케이크 하나 딸려 있는 거 이렇게 뭐 보내는 거는,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걸 보내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 인사를 받았을 때 어떤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약간 중독이거든요. 막 보내고 나서 그쪽에 너무 고마워 이러면 막 와, 굉장히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리고 주로 보내는 친구들이 보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내고,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작다 생각해서 한 달에 내가 이런 걸 얼마 보내는지 잘 카운트를 안 한단 말이야. 나중에 보내놓고 보면 내 소득이 한 300만 원인데 그럼 기프티콘 날리는데 뭐 한 2, 30만 원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작은 건데 왜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세요? 이런 건 애교로 좀 우리가 좀 살아가는 맛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를 좀 드러내는 이런 문화가 많으니까 옷 같은 것도 이제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옷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옷 장문을 딱 열고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게 하나도 없다. 입을 곳이 없다는 거는 과거 4년 5년 전에 사놨던 옷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요 몇 년 사이에 산 옷만 계속 번갈아 입다 보니까 그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년 5년에 샀던 옷을 지금 딱 꺼내서 용감하게 입어보면 지금 트렌드랑 또 딱 맞을 수도 아유, 있어요. 10년 전 옷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정년제로 좀 사보는 게 어떠냐. 신상은 뭐 되게 큰 돈은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요런 거. 홈쇼핑에서 이른바 세 벌 한꺼번에 샀다. 맞아요. 그럼 세 벌 다 그때 뜯지 말고 1년에 한 번씩만 뜯든지 뭐 하다못해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파인다이닝을 먹는다, 무슨 오마카세를 간다, 뭐 호캉스를 간다, 그런 소비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하는 소비지만 좀 예산 같은 걸 세워서 규모 있게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택시 같은 것도, 택시를 기본 요금 정도 나오는 거리를 자꾸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습관이 된 거냐면 자기한테 면제부를 주는 거예요. 5,000원 나오고 4,800원 나오면 내리면서, 야 내가 지금 저기 무슨 뭐 장거리를 탄 것도 아니고 모범을 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타보면 편하거든요. 왜냐면 직장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걸어갈 거리를 딱 타고 가면은 이 더운 여름엔 또 얼마나 편합니까? 또 요새 택시 집 앞으로 오니까. 딱 오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이러다 보면 계속 카드 내역서에 4,800원, 4,800원 이렇게 찍히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타지 말라는 얘기 하시네. 그러니까 기본 요금 택시는 타지 말자. 그러니까 좀 먼 거리 갈 때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건 우리가 택시를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출 통제란 말이에요. 사실 자녀들 많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세뱃돈 10,000원 받아서 그날 당장 쓰는 애가 있고, 또 동생은 그 10,000원 저금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주일 있다가 형이 또 그 동생한테 그 10,000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쓰고 안 갚는단 말이에요. 이게 기질 성향의 문제예요? 아니면 심리의 문제예요? 사실 충동 소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안 써도 될 돈을 써버리고 거기서 생긴 쾌감이나 도파민으로 안심을 하는 이런 구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배가 안 고픈데도 마라탕을 시켜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깨졌으니까 보상받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원래 월세는 내야 되니까 직장은 때려치지 못하지만 대신에 밤에 야식을 시킨다. 아니면 쿠팡으로 10,000원짜리 물건을 10개 산다. 쓰지도 않아요. 박스도 안 뜨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충동 소비는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다음 날에 또 자책과 현타로 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더 안 좋아져요. 돈은 써도 돼요. 택시도 필요하면 사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이유가 뭐 늦거나 꼭 타야 되는, 꼭 써야 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충동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쓴 돈은 절대로 이게 올바른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찝찝하고 더 화가 나요. 그럼 악순환이 되죠. 그러면 더 심한 충동 소비로 돌아오죠. 심지어는 명품을 사서 당근에 팔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명품을 샀을 때 나는 이만한 돈을 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요새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일이 잘 안 됐으니까, 승진에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나는 나를 위한 선물로 명품을 사버린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거를 명품을 산 다음에 이거를 갖고 잘 쓰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살았을 때 기분과 그 도파민만 맛을 보고 거기만 중독이 되면 이거를 그냥 장롱에 놓고 안 써요. 그래서 박스채로 영수증 그대로 당근에 팔아버린다고요. 이런 어떤 충동 소비는 우울증과 기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한 가지 또 더 추가한다면은 이런 소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분들은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욕망 때문에 어떤 주식 투자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코인 투자에 집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막 빚내서 투자하시는 네. 분들. 코인 투자는 정말 청년들한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그런 투자가 아닌 도박, 인터넷 카지노, 온라인 도박, 뭐 홀덤법 아니면은 불법 토토, 불법 베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청년분들. 주변에서 그걸로 돈 벌었다 그러면 흔들려서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만연하고 전염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멀리 하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사실 이런 절절한 얘기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주식 처음 투자하셨을 때 나이가 31살. 이제 정신과 전문의 끝나고 학자금 대출 다 갚고 처음 여윳돈으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죠.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기억이 나고 한 달 만에 30%가 올라서 제가 난생 처음 벽제갈비를 먹어봤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었죠. 제가 왜 그걸 먹고 싶었냐면 약간 아까 그 명품 사서 당근 파는 그런 심리네. 똑같아요. 제가 20대 때 돈 많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 그 부잣집 아들들이 너무 부러워서 평생 약간 트라우마나 열등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나도 벽제갈비에서 내 돈으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언젠가 돈을 벌면 꼭 거기 갈 거야. 맛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열등감에 대한 어떤 보상일 뿐이지 이게 진짜 계획된 소비도 아니고 건강한 소비도 아니었단 말이죠. 진정한 욕구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욕망과 다른 사람의 허영을 내가 흉내내는 카피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30만 원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뭘까? 내가 평생 먹고 싶었던 벽제갈비를 먹었는데 왜 만족스럽지가 않을까? 돈이 부족했구나. 그럼 100만 원을 투자할 게 아니지 1000만 원을 투자해야겠다. 좀 무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반복이 시작되는 거죠. 1000만 원으로 내가 삼성전자를 벌어서 800만 원, 900만 원을 제가 땄어요. 이 언행도 잘못된 겁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은 수익을 봤다고 하지 않고 돈을 땄다, 잃었다,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도파민적 성향이 높고 도박 성향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뭐 손실을 봤다, 수익을 봤다고 하지 않아요. 얼마 이겼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딴 돈으로는 뭘 하셨어요? 그렇게 딴 돈으로 해외여행 갔다 왔죠. 근데 이코노미를 타고 갔다 오니까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여행지를. 그래서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미 좋은 기분이 다 잡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충분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평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아래는 안 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보고 그쪽으로 내 가치나 관심이 매몰되다 보니까 내가 항상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부자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비를 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쫓기고 있었어요. 내가 부모님 부양도 해야 되고 돈 사고 집도 사고 부모님 집도 사드려야 되고 내가 집을 사야 또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에 빠져 보니까 속도에 중독이 돼 있던 거죠. 많은 청년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비교 중독, 속도 중독. 내가 지금 속도보다 4배, 5배 돈을 벌어야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다. 내가 근로소득으로 10년, 20년 해가지고 한 3억쯤 모았다.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집은 10년 동안 10억이 더 올라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불안해지다 보면 내가 지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훈련한다고 의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손흥민이 막 골 넣고 상 받고 뭐 플렉스하고 뭐 차 여러 대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 보지 손흥민이 울면서 훈련하고 다치고 재활하고 무릎 부위고 병원 다니면서 이 악물고 또 자기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그게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19살 손흥민이 독일에서 아버지한테 제발 게임 1시간만 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아버지가 게임기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해요. 너 오늘 훈련 안 했다고. 그 과정을 우리가 못 보고 편집된 인증샷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식으로 이번에 수익이 난 어떤 친구나 내 주변의 어떤 성공도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지 다른 어떤 종목들은 손실을 보지 않았는지 이번에 비로소 어떤 빚을 본 건지 이런 거에는 우리가 깊은 숙고가 없이 그 욕망과 그 결과물만 따라가려다 보니까 너무 쫓기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네. 손흥민 선수처럼 되려면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내야 해요. 그건 싫은 거죠. 그리고 그건 못 할 거예요. 못하는 거죠.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몇만 명 중에 한 명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까지 성공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그렇게까지 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손흥민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않아요. 이게 심리학자 에이브라임 테서라는 분이 우리가 포모를 느끼는 이유는 자아의 거리 때문이다. 우리가 워렌 버핏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가 몇 조 원 벌었다고 열등감을 받지는 않아요. 그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네. 근데 직장 동료가 나랑 똑같이 어제 치맥한 사람이 나 이번에 하이닉스로 5천만 원 벌었는데 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자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심리인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요?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멘탈 훈련이든 머니 훈련이건 경제 훈련이건 간에 정말 어렵게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이거를 인내심이 있어야죠. 시간을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주식에만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도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나의 멘탈의 성숙함에도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영화를요. 내가 안 보고 영화를 설명해주는 영화 유튜버를 봐요. 그리고 2시간 반짜리 영화를 15분에 축약해둬도 그 15분이 길어서 이걸 1분짜리 쇼츠를 봐요. 그리고 1분짜리 쇼츠도 지겨워서 10초짜리 뭐 틱톡에 나오는 그런 걸 볼 때도 있어요. 이게 도파민에 너무 과하게 중독되다 보니까 내가 빨리 도파민을 짧게 최대한 그것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무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 싫고 열매만 딱 이렇게 피킹을 하고 싶다는. 사실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토리의 맥락 속에 저 장면에 주는 기쁨, 그리고 저 대사 하나가 그 2시간의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느끼는 기쁨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 내가 갑자기 어떤 성공을 하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물론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미성숙하다고 부르기에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사실 그걸 피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고 아픔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피하기만 해서는 우리 뇌가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평생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어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처음 어떤 병원균에 노출이 되면 병원으로 실려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극복하고 그 항체와 항원을 이겨내는 어떤 이런 훈련을 아예 안 하면 우리가 생전 처음 투자할 때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남이 경험한 절절한 얘기를 듣고도 내가 체감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저를 보고 하는 분들이 되게 공감도 하지만 에이 나는 쟤보단 잘해, 쟤 의사인 줄 알았는데 멍청하네, 쟤 엄청 바보네, 나는 안 그럴걸? 왜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유튜브 보고 공부했는데 뭐 리딩방에서 공부 많이 했는데 남들이 열어준 페이퍼 읽었는데, 그걸로 근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자기를 극복하고 훈련하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1000km짜리 마라톤을 뛰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는 최소한 10년을 지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아직도 엄청난 초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저와의 약속을 지켰는데도 제가 종목을 사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지킵니다. 스스로 원칙이 있거든요. 한 10개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산 주식을 2달 만에 팔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하루에 2번 이상 체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3번 어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점이라고 스스로 스코어링을 하는데, 이 10개 원칙을 일주일 안에 3번 어긴다. 그러면 주식을 지웠다가 한 달 동안은 안 봐요. 나름 형벌을 주시는 거네요. 스스로 루틴을 만든 거죠. 왜냐면은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 실수할 거라는 건 알아요. 제 편도체가 또 놀라서 욕망에 휘둘려서 저한테 잘못된 명령을 내릴 거라는 걸 알아요. 대신에 그 실수가 3번이 겹치고 10개 중에 3개를 어겼을 때는 나는 여기서 물러나자, 이런 약속을 지키는 거죠. 시행착오를 계속 할 겁니다. 청년분들이 계속 할 거예요. 우울증도 빠질 수 있고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뇌는 2달만 주면 회복을 합니다. 2달 중에 2차 사태, 트라우마, 사고가 겹치지만 않으면 우리 뇌가 자연 치유를 합니다. 뇌는 금방 그래도 회복을 하네요. 2달 만에 하니까. 계좌는 회복이 안 돼도 계좌는 30개월, 뇌는 2개월.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인생의 기로마다 소중한 선택지에서 내가 가난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연령대별로 가난해지는 선택들의 고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앞서 뭐 택시 타는 습관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 사소한 걸로 그칠까요? 아니면 이걸 사소한 걸로 폄하시켜 버려야 하는 걸까요? 젊은이들의 그런 소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소비를 고친다고 뭐가 확 당장 바뀌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훈련, 지금 계속 훈련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뇌도 그렇고 멘탈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 습관, 소비 습관도 좀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뭐 어떤 거든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거, 공부 잘하고 싶고 운동 잘하고 싶고 돈 잘 모으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지식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 투자에 실패했다 생각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뭐 올해 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모 증권회사가 279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2월 2달 동안의 연령별 수익률을 조사를 했는데 1위는 60대가 18.1%로 1위였고요. 20대가 1.26%로 꼴찌였는데 이 차이가 놀랍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10배 차이가 나요. 왜 이럴까? 20대가 공부 안 하겠습니까? 뭐 굉장히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공부, 운동, 학습은 다 똑같이 공부, 운동, 저축 다 반복의 영역이고 훈련의 영역이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꾸 실패합니까? 자꾸 깨집니까? 잘 안 됩니까? 다시 일어나. 우리 박정호 선생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했는데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징벌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좀 지나야지 본인이 한 단계 올라선다. 그래서 공부, 운동,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은 반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차근차근 올라가면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뭐 월급 250, 300으로도 1억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 만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을 만들어 본 경험을 스스로 해본 사람은 이런 건 도파민이라고 안 하죠. 뭔가 이거는 뭔가 대단한 성취감과 자존감이 딱 경험이 된 사람은 돈 관리에 근육이 좀 생겼다 그럴까? 이제 1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한 500만 원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죠. 여유 자금의 어떤 것도 다르고 1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투자 해볼까? 뭐 이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500,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행을 하시려면 활주로에 있으신 청년들 많잖아요. 일단은 상공으로 떠올라서 1000m 고도로 올라가는 게 먼저지. 아니 뭐 활주로에서 뭐 1000km, 2000km 비행할 수 있습니까? 일단 1만 미터 고도로 올라가시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린 시절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기 위해서 15분을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과정이 소비 습관을 줄여가면서 1억을 모아서 재도약하려는 그 과정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1억을 코인으로 도박으로 딴 사람과 일주일 만에 코인으로 1억을 딴 사람, 내가 본업으로 5년 혹은 10년에 걸쳐서 1억에 도달한 사람은 자존감의 크기가 다릅니다. 세로토닌의 크기가 달라요. 세로토닌이 도파민과 대비되는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은 안정감입니다. 사람들은 요새 도파민에는 중독돼 있어요. 도파민 속도, 쾌감, 나의 어떤 이 강렬한 에너지. 그런데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세로토닌과 안정감입니다. 굳이 말하면 어떤 집 같은 존재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나의 어떤 기초, 디폴트, 이런 어떤 나의 원천 같은 곳이에요. 근데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파민 일변도로 중독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폭주기관차처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1억 단 사람이 그 1억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할까요?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집을 살까요? 1억 갖고는 절대 못 사죠. 아무튼 그걸로 다른 어떤 적금을 볼까요? 아니죠. 일주일 만에 1억이 딴 사람이 세상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1억을 그대로 코인이나 도박에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억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억에 땄으면 멈출까요? 5억을 따면 멈출까요? 아닙니다. 전능감에 취하고 도파민에 취하고 그런 어떤 도박이 주는 어떤 긍정심에 취해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잃을 때까지 도박과 도파민에만 집착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그럼 가장 빠르게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가장 빠르게라는 그 표현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가장 빠르게라는 말은 사실은 빼야 되는 말이긴 한데 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너무나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로드맵이 보이면 좀 그런 얘기를 덜 해요. 근데 그 안 보이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욕심이 드는 욕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를 먼저 그려봐라. 내가 250만 원, 300만 원밖에 월급이 안 되는데 뭐 아무리 내가 저축을 해도 뭐 100만 원은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억을 모으냐. 그러나 그렇다면 시간을 늘려보자. 시간이라는 거를 늘게 되면 남들은 3년, 4년에 1억 모으지만 나는 한 7년에 모아보자. 그 대신에 7년에 모으면 그 1억이 지금 1억하고는 가치가 다를 테니 1억 1000을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억 1000을 모아보자. 자, 그럼 95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하면서 7년을 가게 되면 1억 1,500이 되는데 1억 1,500은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1억이 넘는 돈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에게 7년 후에 1억 그러면 에이 그 지금 1억이 아니잖아요. 1억 1,500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면 지금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요. 그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갈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만족이 있지 않을까. 우리 박종석 쌤이 얘기하는 그게 아마 세로토닌이 아닐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그냥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라고 하면 얼마나 걸어야 정상 나오는지 모르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지도가 있어서 몇 분 가면은 어디 뭐 약수터가 있고 몇 분 가면 사진 찍는 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땀은 나도 야 그래도 몇 분 올라가면 이제 뭐가 나온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근데 투자의 로드맵이라는 건 사실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축 물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뭐 100% 다 저축할 수는 없지만 저축이라고 하는 앞이 보이는 어떤 로드맵을 짜놓고 그거대로 가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 훈련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이렇게 1억 만들고 나면 그 1억으로 주식 투자 못 하겠는데요? 저는 하라고 합니다. 1억 만들고 나면 전략적 자산 배분을 시작해라.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만든 돈인데 이걸로 주식을 했다가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래 뭐 전부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 20%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옛날보단 마음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안정감도 있고 그래 뭐 이거는 뭐 내가 그렇게 급한 돈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좀 낮추고 하면은 오히려 성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000원 저축을 시작으로 1억을 모으려는 분에게 혹은 그렇게 모은 1억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려는 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게 1억을 모으는 방법은 내 연봉을 1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1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확정 수익이죠. 내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나 지정학 이슈와 전혀 상관없는 그 후에도 어지간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똑같이 1억에서 오를 일만 남고 떨어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에이 그거 박종석 쌤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데 뭐 이렇게 얘기할 이분은 수도 바닥을 쳐본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떤 분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 조정이 필요하겠죠. 사실 선생님도 처음부터 연봉 1억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해도 연봉 5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2년으로 조정을 해야죠. 우리가 속도에 중독됐기 때문에 도파민에 중독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내가 40살 전에 뭐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다. 30살 전에 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타인의 욕망에 내가 나도 모르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부자의 곡선이라는 게 지금 내가 30살에 이만큼 앞서 있다고 해서 평생 그게 앞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이슈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지키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내 본업이고 내 자산의 분배와 안전핀인데 그런 걸 위해서는 내 욕망이 비대화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을 모은 다음에 그 1억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을 거예요. 뭐 가이드나 어떤 트레이드 같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걸 가다 보면 나 잘 뛰고 있는데 저기가 도달점인데 2배로 뛸 수 있지 않을까? 지표도 있고 나 체력에 자신감도 있는데 목표 수익을 올려야겠다. 1억, 2억, 3억. 그렇게 되면 욕망이 비대해지면 처음에 내 애티튜드와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변질되는 거죠.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연봉 1억이면 세금 떼면 8천이에요. 생활비 빼면 5천이고요. 못 빼면 뭐고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본업을 위주로 접근하느냐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투자를 훨씬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업으로 만든 돈을 본업과 주식 9대1의 비중으로 맞춰가면서 흐름을 잡아라. 이런 핵심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투자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도 그 주주총회에서 한번 어린 소녀가 질문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데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종목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너가 역량을 키우고 네가 성장을 하면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인플레이션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좀 와닿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 쾌락에 투자하기보다 내 능력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정한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차근차근 가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차근차근 달려보겠습니다. 책과 삶도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